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잠깐 여쭤봤었는데 두 분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사히가 보도하기를 조기 방류를 한국 정부 여당 쪽에서 비공식으로 요청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당에서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여야 하죠. 여야만 하죠.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짜 뉴스인지에 대한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윤핵관들이 당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소위 친윤 중에서도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거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어서 이런 정보에 있어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관련해가지고 여당과 정부 내에서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설마 사실이겠어. 이거만 사실이면 안 되는데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바꿨어요? 네, 실제로 이제 해당 기사가 이제 논설위원회 칼럼이고 뭐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직 방류 안 됐는데 언론과 민주당이 오히려 선동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키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해당 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확한 어떤 일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한 줄 두 줄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예. 이제 물론 그것이 가지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본 언론이 이런 식으로 논설위원의 글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3월 17일에 방해를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제 미묘한 한일의 온도차라고 하는 글을 썼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때 윤 대통령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 요청할 당시에 촬영을 막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멍게란 단어는 없었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 기사도 물론 이제 그 마이니치 보도처럼 정확한 사실관계라든지 장소, 시간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거 하나시고요. 예.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소송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동관 이제 아직까지 후보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YTN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걸쳐서 억대 소송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쳐서 8억. 예, 이건 왜 이렇게 대응하느냐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면 그러니까 아사히한테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이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히발 그 뉴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7일인가 이때 보도를 보면 그 일본 정부가 8월 말에 방류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일찍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배려 차원이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 임박해서 방류를 하면 아무래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조기 방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아사히가.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이번에는 한국의 정부와 여당이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하나는 물론 분석이고 하나는 전원이기 때문에 형식은 다르지만 뭔가 최초 입력이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사실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두 분께 여쭤봤는데 비공식적이라는 그 네 글자 때문에 어차피 확인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첫 뭐 예감이 뭐 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계속 팔로우업 하는데요. 제가 일본 언론 물론 이제 파파고 같은 걸 돌려가지고 계속 보긴 했었는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내용을 자꾸 찾다가 좀 재밌는 걸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었거든요. 네, 뭔데요? 그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오염수 관련된 이슈들을 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하는 반박이 이 지금 오염수 관련된 것들을 러시아와 중국에서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식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일본의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러긴 한데요. 뉴욕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미국 뉴욕주에서 8월 18일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기서도 이제 원자력을
발전소 이제 폐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를 반대하는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 강에다가 이제 그 원자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를 막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미국 것이고요. 원전의 미국 폐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국내적인 이슈로서 소화되는 혹은 인접한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든 예민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구현 그 차장이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그럼 그 신문 이제 아사히 신문 보도가 가짜 뉴스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되게 가짜 뉴스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예전에도 신탁이라고 했는데 용산이나 이런 데서 뭔가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명쾌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 용산에서 신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메신저들이나 이제 메시지가 뭐 이렇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명확히 아닌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마 아니겠지. 아 진짜면 아닌데? 근데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스텝이 약간 엇박자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이 소동도 물론 이제 아사히 신문 이 관련 보도가 어땠는지 팩트 체크가 면밀하게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용산과 여의도에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이런 식으로 또 드러나는 거다. 다들 지금 이번에 또 신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게 또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신이 등장하는 신탁 뭐 신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윤상현 하고 인터뷰에 재미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일본 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런 요청을 하냐. 나중에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면 큰일 나려고 이런 취지의 답변하더라고요. 파트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파트너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언론 플레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꽤 있거든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이번 3월달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뒤에서 흘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윤 의원은 아무래도 외교를 좀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게 맞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되든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100% 신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럼 정부 정책은 또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느냐를 한번 그럼 되묻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아주 그 화제가 됐던 인물이 최인호 서울 관악구 구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면서요. 네?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이 맞죠. 잘 몰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인호 구의원의 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워낙 또 신림동 사건과 연기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화제가 됐어요. 이슈가 되고 사실 어제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인호 구의원 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국민의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유상범 수석 대변인 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최인호 구의원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민주당 소속인가?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당 소속인지도 몰라요. 국민의힘 소속이 맞이라고 확인을 해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파악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아니 기자들이 질문한 정도가 됐으면 뉴스를 많이 탔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뉴스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로 몰랐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런 이슈 민감도에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아는데 모르쇠로 나왔다. 그럼 이건 책임 정치가 아닌 거죠. 이 집권 여당이 할 만한 태도인가.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든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었는데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뭐 그렇죠. 뭐. 네. 그러면 아무튼 그 당 차원에서는 지금 그 남의 일 보듯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간단히 그렇죠. 정리라면?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관련 건이 이제 나왔을 때도 그때도 강민구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226개 자치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중앙당이 입장 내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1심이 유죄가 나왔는데도 공천해 준 게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막 내부 고발자, 뭐 정의를 위한 공익 제보자 막 뛰어가지고 세놓고 나서 막상 일터지니까 그저 여러 지자체 중 하나일 뿐. 100번 양보해서 중앙당에서 구의원까지 챙기기 뭐했다는 것은 제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김태우 부청장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최인호 구의원도 그렇고 꼭 지방의회, 지방의원 뭐 아니면 뭐지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생기면 김민하 창원시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중앙당에서? 그때도 지방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 지방당에서 그 지역에서 이태원 할 겁니다. 참사와 관련된 그때 이제 막말했던. 논란 있었던 의원이시죠. 그때도 이제 네. 거기 시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중앙당은 아직 뭐 잘 입장 이렇게 묘한 거죠. 항상 일이 나오면 바로 이제 손절. 그거는 이제 꼬리 자르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그만큼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가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무소속 공천이냐 아니면 당공천이냐, 무소속은 공천이 아니죠. 예. 예, 무소속이냐 당공천이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공천 아닌가요? 예. 예,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해당 구의원이 당연히 이제 뭐 구의원이 자기 당 소속인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의 어떤 그러니까 곤란함을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정부 여당의 기조들도 굉장히 이걸 강하게 처벌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완전한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안심 기각길 사업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부각되면 불리한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물론 해당 구의원에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인호 의원의 입장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한 여쪽 카페에 잡혀지기에 불과하고 이런 예산 삭감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과 구의회가 최종적으로 다 결정한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을 보면 여성 안심 귀갓길보다 오히려 안심은 골목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이제 구의원이 되면서 내세웠던 기조들이 성특권 파시즘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뭔 파시즘이 여기서 왜 등장해요? 네,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 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 정화하겠다. 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 구의원이 이제 그 이전부터 과거에 SNS 활동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페미니즘에 대한 좀 너무 반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뭐 댓글이나 이야기였든 뭐 고민정 의원에 대한 어떤 성희롱성 그 발언 의혹과 관련된 거든 이 비슷한 설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인원고등학교 소위 이제 사상교육이 있었다. 뭐 강제로 뭐 교사들이 사상을 강제로 주입해서 이게 전교조가 문제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당사자가 그때 곧 인원고 앞에서 1인 시위했던 당사자잖아요. 최인호 구의원이. 그때 그 사람이에요? 예, 그때 그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막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뭐 이제 반전교조, 뭐 진보 교육감, 뭐 이제 그런 문제들 다 이슈 엮어가지고 인원고 사태를 굉장히 전면에 이슈화했던 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전신이었고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뭐 최인호 구의원 그때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제 높게 추켜 세우면서 막 이 평가를 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최인호 구의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그 일련의 과정에선 국민의힘이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부여하고 공천시켜주고 당선시켜주고 이 최인호 전 구의원이 이제 뭐 나국대 나와서 토론 배틀하고 16강까지 올라가면서 좀 화제가 되는 동안 이 사람 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오히려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줄만 알았지 최소한 국민의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공인으로서 적절한 최소한의 이제 어떤 그 도덕성과 시민성을 갖추고 활동할 만한 그런 자질 검증들은 전무했다. 결국 그러고 보니까 그때 활용할 만큼 정치적으로 활용만 해놓고 일 터지니까 모르쇠. 아니 뭐 막 논평 내고 추켜 세울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어느 당이냐고 되묻는 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뉴스를 지금 꼼꼼히 안 챙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건 터지면 상대 정당에서도 잘 걸렸다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공격 세게 뭐 그다음에 다발로 나왔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주당이 아직 막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막 전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구의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어쨌든 관악구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 예산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짜지는 거죠. 최인호 의원이 그게 뭐 여야 합의로 그러니까 통과됐다 이걸 또 강조를 했죠. 그렇죠. 또 그 점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좀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너무 세게 이야기하기. 물론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게 부처를 뭐 도시재생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속기록이 어땠고 그때 어떻게든 여성이란 말을 무조건 빼가지고 이거를 좀 더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주장이라든지 뒤섞여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변했느냐와는 별개로 이 사람이 뭘 주장했고 그리고 그 주장을 어떻게 또 본인이 치적으로 활용했고 그 메시지에 당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제가 어쨌든 좀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애매하다라는 뭐 차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급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속칭? 뭐 물론 어제 이제 박광호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고 메시지를 내긴 했었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고민, 오히려 이제 해당 그 구의원을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 뭐라는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키워준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제 민주당 내에 뭐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젠더 이슈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지형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지점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하면서 민주당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어떤 자기네들의 모습들 때문에도 공격의 명분을 잘 못 챙긴 것들이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관망세로서 이것들이 어디까지 퍼질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전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최인호 구의원의 개인적 어떤 처신 입장, 뭐 행보 이런 거에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최인호 구의원이 이렇게 나섰던 데에는 정치권에서 조정했던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현상, 이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돌출된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냐 시의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나왔던 의원의 이른바 그 이건 뭐 이제 입법이라고는 못하겠고 하여간 뭐 그런 거 예산, 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에 붙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여가부까지도 얘기가 확장돼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격을 한다, 방어를 한다라는 이런 아주 좁은 차원에서 공방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이참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젠더 문제를 자꾸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활용해 들어가고 악용해 들어가는 것들에서 한번 그러니까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사실 여야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치의 당연한 책무를 정치가 져버린 지 오래됐죠. 네, 그렇게 승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죠. 왜 그렇게 정치 혐오주의를 조장을 하고 그래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여야 뭐 간사 릴레이 인터뷰도 했는데,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좀 궁금한데, 청문회만이 아니라 청문회까지 오기까지 몇 달의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은 정말로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그다음에 화력을 집중해서 생산적인 뭔가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자기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좀 얘기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동관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차피 임명되는 거 아니냐였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이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제대로 된 전략으로서 이동관 청문회를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김종배 평론가도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는 이제 질문들을 여야 모두 간사한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맞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여러 번 맞은 분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향후 전국을 위한 포석과 전략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당이 애초에 어차피 임명이라고 하는 기조 안에서 잘 대응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요. 어차피 임명될 거 아니냐면 민주당 그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사청문제도를 부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인준 표결이 없는 그냥 인사청문회만 오면 일정 기간 재송부 요청해서 기간 지나면 무조건 임명장 주는 것 자체. 그러면 이거는 청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그 저기 뭐냐면 자기 인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답답한 이야기죠. 이게 뿐만 아니라 이동관 이제 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금요일에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여의도에서는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인데, 어떤 점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전적으로 과거처럼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뉴스 버려지는 날입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주말에 사람들이 뉴스를 덜 보고요. 이 이동관 청문회가 금요일 자정 가까이에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 시간에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의 전달, 그리고는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근데 왜 차원에서. 그럼 금요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들었었는데, 그 여야가 16일, 21일 그런 일 가지고는 줄다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중간으로 타협이 되는데요. 그게 금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중간 타협안이 금요일이었던 게 맞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럴 네. 바에 여당에서 주장하는 수요일이 차라리 낫지 않았나? 라는 국민의힘은 차라리 처음에 수요일을 주장을 예, 했다고? 16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복절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1일 월요일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익숙한 줄다리기로서 가운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던지는 입장에선 가운데로 추렴될 거 알고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금요일이었을까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정책을 발표할 때도 보통 금요일. 그다음에 중요 판결도 보면 금요일. 거의 어떤 뭐냐면 여론이 이제 크게 출렁일 것 같은 그러니까 태기를 금요일로 하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금요일을 계속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은 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수요일을 얘기했었다. 예, 16일.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여당으로서의 실력도 별로였지만 야당으로서의 실력도 참 별로라는 게 이번 인사청문회로 증명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후보를 관철해야 되는 상당한 좀 이제 뭐랄까 용산에서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방어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케이스가 있죠. 정순신 전 후보자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후보자 임명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 비판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켜가지고 국민적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결국 용산이 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혹은 하다못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상처를 받게 돼서 좀 많이 제약이 걸리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짰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민주당은 이거 어쩔 수 없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한숨 섞인 어떤 뭐랄까 자조 섞인 이 반응들이 정작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팽배했다. 그러니까 여당 출입인 저한테까지 들려올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준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지 않았던 거죠. 어차피 민주당 할 수 있는 카드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거고 뭐 재송부 요청한 다음에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용산은 그대로 이제 임명 강행하겠죠. 정해진 수준인 거잖아요. 그 후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았을 때는 결국 방통법 요거 법을 만져가지고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슬금슬금 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99.999%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전 정권들에서 뭐 법적인 뭐 규제가 약해서 뭐 막 나가지 않았나요? 뭐 그때는 뭐 언론 장악 뭐 다 허용되어 가지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저는 두 분께 하나 좀 이 장면을 하나를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보죠. 아들 학폭 논란은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뭐 새로 발굴하고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 묵건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나왔던 구문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청문회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새로 발굴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영포 빌딩에 있었다는 그 문서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청문회에서 기습적으로 터뜨려서 이동관 후보자를 코너로 모는 게 아니라 의원이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언론한테 제공을 하고 미리 보도가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의원 실명이 같이 보도를 타고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흔히 보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들은 청문회의 어떤 그 여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의원 홍보에 오히려 더 주안점을 뒀던 행보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자료를 주는 입장에서야 이제 그 의원들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또 받는 언론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그럴 거였으면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이렇게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팍 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짚어봐야 될 점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여당으로서의 실력, 야당으로의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지금 평가받는 것이고 여튼 민주당은 지금 앞으로 한동안 야당을 해야 될 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당으로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글쎄요, 이제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그럴 때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할 때 민주당 내에서도 2009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그때 민주당에서 날렸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난리다. 박지원 당시 의원이 한방 터트렸던 그거죠. 예, 박남매라고 해서 박지원 그 당시 이제 박영선.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두 사람의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였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천성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리고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석수 90석이 안 됐었습니다. 89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더 자료를 안 줬을 거예요. 지금과 민주당의 위상이 훨씬 달랐으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 무슨 어떤 쇼핑인가 뭐를 해가지고 그걸 터트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물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야당이 훨씬 더 자료 수집도 어렵고 정보 접근이 어렵겠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냐라고 하는 걸 좀 짚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뭐 원래 선거 때만 좀 진보 코스프레하고 뭐 정권 잡으면 약간 기득권 보수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이런 섬세한 전략들에서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터트릴 수도 있죠. 의원이 먼저 개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플레이들이 잘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청문회까지 이제 그 힘이 이어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그냥 단발성, 본인 개인 홍보로 끝나고 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큰 건 못 먹으니까 이동관 후보자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것만 먹겠다. 아니야 그 후보 이름이나 조금 더 의원실 이름이나 언론에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의원 개인의 어떤 이득으로서는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공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뭐랄까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이 막아세우고 싸우는지를 또 시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그런 단계들이 쌓여서 또 그게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당장부터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적인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이게 시민들이 과연 그 응원해줄까 이 정당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 물기를 좀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나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인사권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거기에 있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그 본질이 바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제어의 주체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응력, 야당의 정치력을 지금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우리 그 촌철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뭔가 딱 그 핀트를 잡아서 이 그 야구 용어로는 핀포인트 제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죠? 핀포인트 제고가 되지 못하는 뭔가 좀 거친, 그리고 뭔가 어떤 사고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 현업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여당으로 있을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나 이런 거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고도 손 놓고 있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버스 지나고도 한참 지나간 다음 얘기니까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따지고 본다면 정말로 그 민주당이 언론 자유나 그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 질문이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 여기도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좀 현실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뭐 반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간의 행적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두드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